국내 최장, 세계에서도 11번째로 긴 터널로 기록된 인제 양양 터널. 터널 폭만 17.8m,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폭 터널로 유명한 사패산 터널. 국내 유일 차량 통행용 자연 안반 터널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여수말의 제2터널까지. 우리나라 터널 시공의 기술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색 터널들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도로 위가 아닌 바닷길을 뚫는 대저 터널까지 그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가장 긴 도로 해저 터널이 충남 보령 대전항과 원산도 사이에 뚫렸습니다. 2010년 12월에 착공한 후 11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완성된 보령 대저 터널.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80m 아래에 뚫린 터널로 순수 해저 구간만 5.2km에 달하는데요. 국내 순수 기술로 완성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수히 100%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큰 사고 없이 터널 공사를 완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해저 터널 기술을 확보한 게 가장 큰 우리나라 도로 공사에 있어서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해저 터널 공사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물과의 싸움이었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완공해서 지금 차가 다니는 거 보니까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딱 잊어지고 가장 이런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이들의 노력. 대륙을 넘어 대양으로 바닷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도전과 모험의 길.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산과 바다, 강 밑을 뚫어서 만든 굴 형태의 도로, 바로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산이 많다 보니 교통 편리를 위해 다양한 터널을 만들어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터널 및 교량의 개수는 2019년 12월 기준 모두 38,500여 개, 전체 도로 연장의 5.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터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05년. 경부 본선의 성현터널과 은곡터널이 개통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초장대 터널이 다수 시공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터널 기술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 지상터널이 처음 세워진 지 30년도 안 돼서 바닷길을 뚫은 해저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해저 터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걸까?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터널을 찾아간 곳, 바로 경남 통영시입니다. 2005년 등록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된 통영 해저 터널. 1932년에 건설된 후 9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현재는 터널이라기보다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스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글씨가 보이시죠? 용문달랑이라는 말입니다. 섬과 육지에 있는 해저도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홍남주 마지막 통제사 때 나무로 된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우리 통영의 독지가 김삼주라는 사람이 돌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돌다리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931년부터 1년 4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세워진 통영 해저 터널.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주요 이동 통로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길이는 483m에 불과합니다. 또한 터널의 폭이 5m, 높이 역시 3.5m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크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오카야마현의 어민들을
통영과 미륵도로 이주시켰는데 이때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터널을 뚫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이 다리를 지상 육교가 아닌 해저 터널로 건설한 것일까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다리를 놓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해저 터널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실제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임진왜란 전쟁 중에 탕포 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이 일대에 일본의 이제 그 수군들이 바로 여기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돌다리를 없애버리고 여기 땅 밑으로 이렇게 해저 터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포 해전은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2년 조선의 함대가 외선 21척을 격침시킨 해전인데요. 당시 수많은 왜군들이 바로 이곳 통영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조상들의 유해를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육로 대신 바닷길을 뚫는 해저 터널을 고집했고 마치 안가품이라도 하듯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힘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해저터널 공사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었고 그때 약 35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루에 11시간씩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저터널이 완성이 잘 되었습니다. 일제억압 속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 바닷길을 뚫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 실제로 당시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 순수하게 인력으로 터널을 굴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바다 양쪽을 막는 방파제를 먼저 설치한 뒤 그 사이에 생긴 공간에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그 모양대로 터널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터널 공법은 발전되어 있는 공법이 아니고 사람 인력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갱목을 이용해서 터널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m 정도를 굴착을 하고 다시 갱목을 대고 또 1m 굴착을 하고 또 갱목을 대고 하는 아주 원시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통영 해저 터널을 일본인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담보로 지어진 통영 해저 터널. 이후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물자들과 우마차 그리고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는데요. 당시 부산에서 여수를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했지만 해저 터널이 생김으로써 여수와 부산을 오가는 배가 직선 거리로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노후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영 해저 터널. 1967년부터 차량들의 통행이 금지돼 지금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를 넘어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라는 그 역사적 가치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저 터널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2월 13일 개통된 거가대교. 부산과 거제를 잇는 3.5km의 해상대교인 사장교와 3.7km 구간의 해저 터널 등으로 건설됐는데요. 기존 부산과 거제의 거리는 140km, 총 2시간 10분이 소요됐지만 이 거가대교가 완공됨에 따라 거리는 60km로 시간은 50분대로 단축, 교통에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거가대교 인근에 그 집안 조건이 지지력이 굉장히 약한 집안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 터널 공사로 터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해저 지표면으로 터널 공사를 할 수 있는 친매 터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덕 해저 터널의 수심은 약 48m.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침매 공법으로 만들어진 해저 터널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터널은 굴착기 등을 이용해 집안을 뚫어 연결하는 굴착 공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침매 공법으로 만든 가덕 해저 터널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침매 터널은 육성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즉 함체를 물에 띄워 설치 지점으로 운반, 구조물 사이의 수압차를 이용해 접합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한 후 물속에서 차례로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기존에 전 세계에서 건설된 침매 터널은 낮은 수심과 물살이 잔잔한 내해에 100m 안팎의 침매 함체를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덕 해저 터널 건설 구간은 달랐습니다. 파도, 바람, 조류가 심한 외해인데다 당시 국내에서 침매 터널은 시도된 적 없던 낯선 공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도 침매 공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터널 구간의 해저 지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가덕 해저 터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우리의 기술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가대교에 이용된 침매 항체는 개당 길이 180m에 무게만 5만 톤. 이는 우리나라 지하철 9칸의 길이이자 탱크 1000대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함체 18개를 이송하고 침설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체 운송 시 정확한 해상 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제 기상예보 시스템을 구축. 운송 시작 전부터 함체 침설, 접합 등을 위한 조건들을 확보했고 최적의 상황에서 함체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운송이 끝난 뒤 다음 과제는 깊은 수심에서 거대한 함체들을 5cm 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술력인 이중 조인트 시공법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먼저 함체 안에 물을 채워두고 와이어를 이용해 함체를 침설. 이후 물을 빼면 부력에 의해 함체가 떠오르는 원리를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함체가 바닥에 놓이면 기존 함체와 2cm 떨어뜨려 놓은 뒤 1차 접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 번째 기술력인 EPS, 즉 함체 위치 정밀 조정 시스템이 이용됐는데요. EPS를 이용해 함체를 살짝 들어올린 뒤 잡아당겨 연결하면 함체 간 1차 접합이 완성됩니다. 이때 사용된 함체 위치 정밀 조정 시스템 EPS는 함체 바닥과 해저 자갈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바닷물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함체 사이의 바닷물을 빼고 기존 함체 쪽의 물을 파이프로 빼내면 내부와 외부의 수압차가 발생. 이 수압차로 인해 함체 사이의 고무 조인트가 줄어들면서 강하게 압착되는데요. 이것이 2차 접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함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갈과 콘크리트로 만든 외부 보호막을 설치하면 침매 터널 작업 완료. 그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함체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연결되며 거대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 것이죠. 거제 앞바다에 건설된 이 거가대교를 통해 대도심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조선사업 인프라를 가진 경남은 더 가깝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그 선박 조선 산업과 저희 인근에 있는 부산 신항의 물류 비용과 물동량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교류 활성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리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해외 해저터널 선진업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거가대교 해저터널. 그들의 집념과 도전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해저 터널을 통해 새롭게 전성기를 맞이한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충남 보령입니다. 무려 11년 만에 대공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보령 해저 터널. 총 연장 길이 6,927m, 최첨단 굴착공법의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보령과 태안, 서천 등 충남 서해안 쪽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왔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뭔가 색다른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터널 지나가면 소리 지르듯이 저도 모르게 살짝 소리는 질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저 터널이 설레인다고 해야 되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이제 돌아갔을 때보다는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았고, 가기 전에 뭐 이런 해수욕장 와가지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되게 괜찮았어요. 네. 개통 직후부터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그 존재감을 입증한 보령 해저 터널.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대천에서 태안까지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충남 태안의 영목항에서 대천항까지 가려면 우회도로를 따라 95km를 1시간 30분에 걸쳐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령 해저 터널이 뚫리면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14km의 직선도로를 이용 단 15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보령 인근의 섬 원산도 주민들은 해저 터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는데요. 원산도에서 육지까지 다니는 선박이 하루 3번밖에 없었는데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 수시로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서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 도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서해안의 그 관광객들 불편사항이 있고, 또한 그 원산도에도 약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정주권 생활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서해안 시대에 대한 도로망도 확충하고, 또한 원산도 주민들의 정주권 생활 여건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을 뿐 아니라 서해안의 관광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보령 해저 터널. 그런데 왜 지상으로 다니는 일반 교량이 아닌 바다 밑으로 다니는 해저 터널로 지어진 걸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일반 교량으로 만들 경우 대형 선박이 지나갈 수 있게 하려면 다리를 높이고 행하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해저 터널 공사보다 30%가량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저 터널은 계절에 상관없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데요. 지상 교량의 경우 태풍이나 폭우 등 악천후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기 쉽지만 해저 터널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 보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저 터널의 경우 생태계 파괴 위험이 줄어들어 인근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는 저희 가운데 천수만이 있는데 그 천수만에는 발전소 들어가는 대형 선박의 주 항로와 정박지가 있었습니다. 정박지를 옮기고 또 주 항로를 있어서 해야만 이제 다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어업권 및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저 터널을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대부분들이 연육교를 이용해서 섬과 섬을 연결을 했습니다. 연육교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해무가 낀다든지 아니면 그 연육교를 공사하면서 그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그 하부로 선박을 통행시키기 위해서는 연육교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 나중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적인 보존 가치도 있을 뿐더러 어떤 여러 가지 자연 조건, 예를 들면 해무라든지 아니면 낮과 밤 이런 거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해저 터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 터널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해수면에서 최대 80m의 깊은 수심을 지나는 보령 해저 터널. 전국에서 가장 깊은 해저 땅속을 관통하는 도로라 불리는 이유인데요. 2010년 12월 착공한 후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4,881억 원. 약 8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공사 기간만 무려 4천여일. 횟수로 11년이 걸렸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해저 터널을 완공한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 그 11년의 공사 기간은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공사보다 장기간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을 때는 많은 소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주변의 주민들을 보면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 하고 바라는 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염원들을 이제 이루어 줄 수가 있구나.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섬에 계시는 분들이 다닐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좀 가슴이 좀 벅찼죠. 그리고 2019년 2월하고 6월에 저희가 간통을 했어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딱 만나는 순간 드디어 저희 터널이 이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 번 더 느꼈고, 마지막으로 차가 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 정도로 됐고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의 뿌듯함을 느꼈고 회사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해저 터널 공사는 바닷물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는데요. 현장 사람들에겐 터널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난제였던 상황. 특히 해저 터널 공사는 양쪽 끝 지점에서만 굴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상 터널 공사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육상 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이 길면은 중간에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직구라고 한 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중간에서 굴착을 해 놓으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굴착이 가능합니다. 해저 터널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로지 양쪽 방향에서만 굴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하는데 약 8년이 걸렸고, 지난 2019년 6월 보령 해저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불빛이 번쩍이면서 폭발음이 이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약 8년이 지나서야 상하행선 양방향 굴착을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산악터널을 뚫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발파식 나튼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발파식 나튼 공법은 단단한 안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은 다음 폭발시켜 안반을 뚫는 공법을 말합니다. 그 나트륨 공법의 굴착은 일반적으로 화약을 발파하여 굴착을 시행하는데, 나트륨 공법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오랫동안 시공된 공법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지질 불량대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게 되겠습니다. 나튼 공법은 반드시 단단한 집안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자칫 지질 불량대를 만나게 될 경우 폭발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서 공사 현장에 바닷물이 대량 유입,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세이칸 해저 터널 공사 당시 해수 출수 사고가 발생해 3,000m 이상의 구간이 수몰되고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보령 해저는 그 집안이 폐저감과 편마, 화강암 등 단단한 암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나튼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마다 집안의 유형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공사 전 집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집안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진행할까요?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이 쓰인다는데요. 먼저 석유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TSP 탐사로 200m 전방의 집안 상태를 대략적으로 예측합니다. 전방 60m에서는 선진 수평 시추를 통해 안반에 구멍을 뚫어 일부를 채취, 집안 상태를 파악하고 20m 내에는 감지공으로 구멍을 뚫어 해수가 얼마나 유입될지 수량을 측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측정된 바닷물이 유입되는 양에 따라 차수 그라우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차수 그라우팅이란 안반 틈 사이에 충전재를 주입, 해수의 유입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터널을 구착하면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을 그냥 놔뒀을 때는 하루에 2만 톤, 3만 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라우팅을 하면서 물량을 8천 톤 안쪽으로 이제 줄여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널 내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나중에는 준공 후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저 터널 공사의 또 다른 난제는 바닷물에 의해 터널이 부식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쇼크리트 공법, 즉 안반벽에 압축 공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분사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자재로 고무 튜브가 씌워진 부식 방지용 CT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이 발파했을 때 이완되고 불안정하니까 바로 이제 락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철근으로 암을 꼬매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그때 그 철근은 바닷물에 닿으면은 쉽게 부식을 하니까 그쪽을 콤비 튜브라는 거를 씌워서 바닷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네.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네. 지질층의 불안, 바닷물 유입, 그리고 터널 부식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끝내 완공이 이루어진 보령 해저 터널. 자동차 전용 해저 터널로는 일본 도쿄만의 아쿠아라인과 해저 터널 강국 노르웨이의 봄나 피오르드와 에이커선더, 오슬로 피오르드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도로로 기록됐는데요. 순수한 국내 독자 기술로 세계 해저 터널 역사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물론 이제 터널은 설계도 잘 돼야 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연약한 지방이나 지층이 나오거나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여져 있고요. 나툼 공법은 저희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건설사 사무실. 개통 후에도 현장에 남아 터널을 보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바로 나가서 갑시다. 네. 해저 터널이 개통된 후 2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 자동차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널 내에는 사고에 대비해 옥내 수화전이 50m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총 92대의 CCTV 카메라가 1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온도는 펌프 특히 온도가 터널 중간 지점에 설치돼 있는 저수조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배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터널 내에 집수정에 물이 모이게 되면 이거를 적절하게 배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터널 내부가 침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매일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의 특성상 완공 이후에도 암벽 사이로 시간당 407톤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이를 제때 배수하기 위해서 터널 최단 지점에 별도의 집수 공간을 설치, 물이 모이면 펌프를 통해 터널 외부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해저 터널은 나트륨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나트륨 공법은 일정 부분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배수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약 8,000톤의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터널 내에 침수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 오후에 2번씩 배수 현황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터널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 그 용량이 4,800톤가량 되는데요. 물이 모일 때마다 펌프를 가동해 터널 외부로 배수하는 시설입니다. 터널 측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이곳으로 집수되는 과정에 혹시나 물이 새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점검하는데요. 이는 해저 터널이 사용되는 한 100년, 20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해저 터널 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설이 있다는데요. 바로 상수도입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온산도로 가고 있는 상수도 배가 체크 밸브 정상적으로 확인됐고요. 해저 터널에 원산도 주민들이 사용할 생활용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설치해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설비는 상수도 체크 밸브 설치입니다. 이 장치가 보령시에서 원산도로 보내주는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원산도에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기존까지는 자립형으로 원산도 주민들이 지하수 간정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했지만 향후 이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저희 터널을 통과하는 상수도를 이용하여 보령시처럼 이제 섬 주민들도 똑같이 상수도를 상시에 보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생활의 편의가 좀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저 터널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근하고 교통이 어려운 그 지역에 저희가 이제 크게 터널이나 원산 안면대교를 국가 차원에서 건설했습니다. 또 이제 더 연계해서 도로망도 저희가 이제 확충할 계획이거든요. 관련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또 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힘을 써주면 저희가 했던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터널 시공력을 세계에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개통된 유라시아 해저 터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최초의 해저 터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최고 수심 110m에 건설된 자동차 목청 터널로 해저 구간만 5.4km에 육지 접속도로까지 포함하면 14.6km에 달합니다. 이 유라시아 해저 터널 개통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역 통과 시간은 10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며 터키 이스탄불의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유라시아 해저 터널 건설을 한국 기업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것이 수심이 깊고 또 유속이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에 있는 수압은 물론 다른 외적인 그런 공사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수많은 외국에 있는 터널하는 회사와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수주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완공을 한 그런 사례를 볼 때 우리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며 해저 터널의 새 역사를 써낸 유라시아 해저 터널.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TBM 장비가 투입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터널 공사를 이끌었던 국내 기업은 TBM 공법을 이용해 하루 7m의 터널을 뚫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명 두더지 머신이라 불리는 TBM은 수많은 디스크 커터를 장착한 커터 헤드를 회전시켜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처음 TBM을 개발한 영국의 발명가 마크 이잔바드 브루넬은 1803년 목재를 파먹고 사는 배존벌레 조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목재를 파고 들어가면서 기다란 굴을 만드는 배존벌레 조개. 이때 파낸 나무 조각은 몸 뒤편으로 보내는 동시에 동굴 표면에는 체액을 발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TBM을 개발한 것이죠. TBM은 맨 앞에 커터헤드가 회전하며 안반을 깎아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굴착으로 생긴 안반 부스러기는 컨테이너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고 터널벽을 부착시키는 동시에 터널벽을 만드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TBM 설계와 제작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6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로 TBM 원천 기술을 확보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TBM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국내 TBM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4년 국산 TBM 커터헤드 제작에 성공, 더 이상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TBM 장비로 해저 터널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커터헤드는 그 앞에 있는 전면에 우리가 면도기로 비유하자면 면도날과 비슷한데요. 이거는 시공 조건이나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100% 주문 제작 형태로 설계가 돼야 되고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외국에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비공개로 노하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심지어 논문이나 특허로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뭐 해석, 분석 모든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커터헤드를 설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발한 기술을 그 해저 터널이나 전력구 터널 공사에도 적용을 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TBM을 이용한 공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신속성과 안전성, 그리고 인력 절감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저 터널에 이용되는 얕은 공법의 경우 하루 평균 인력이 약 200명 정도라면 TBM 공법으로 건설 시 하루 평균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대형 터널 공사 현장은 물론 해저 터널 건설에도 TBM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저 터널 공사에 TBM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저 터널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또 그 해저에 있기 때문에 지질 조건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전하고 빠른 시공을 위해서 TBM의 적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는 자체가 아주 굉장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커터헤드 설계를 자동화하는 시스템까지 개발. 다양한 집안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커터헤드가 자동으로 설계되는 것인데요.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던 커터헤드 설계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첨단의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TBM 시뮬레이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TBM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법. TBM 시뮬레이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집안 조건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탑재. 터널 공사에 있어 사전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터널로 밀려 들어오거나 안반이나 토사로 인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이 TBM 시뮬레이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탑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요소들을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운전 제어 시스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TBM 장비의 두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도 기종에 따라서 패널이나 조작 방법이 다르듯이 TBM도 기종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 이런 구성들이 다릅니다. 그런 조건들을 구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사 전에 역시 운전자가 충분히 학습 또는 훈련을 받고 공사를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터널 건설을 위한 핵심 장비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면서 땅 그리고 바다 아래 공간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공법들을 이용해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시는 울주군 앞바다에 해저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해저도시 관련 연구 개발은 어느 단계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해저 터널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육지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럼 기압이 육지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육지에서 받습니다. 해저 도시도 마찬가지로 육지와 연결이 되어서 기압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에너지도 육지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기술이고요. 제일 고난도는 육지와 완전 독립된 단계, 에너지와 공간이 육지에서 완전 독립된 단계가 가장 고난도입니다. 현재 울주 앞바다 해저도시 건설 목표는 수심 50m 깊이에서 5인이 체류하는 해저도시로 육지와 완전 독립된 공간입니다. 육지와 완전 독립된 해저기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아쿠아리우스 산호기지가 유일한데요. 수심 18m에 불과한 잠수함 형태지만 육지와 완전 독립돼 있으면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해저기지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저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은 물론 조선 플랜트 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잠수함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건설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은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면은 거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공학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경제성 있게 만들 것인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에서 어떤 모듈형 이런 구조물을 조립해 본 것은 아무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모듈형은 안 해봤고 거의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기술은 최초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마 최우선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해저 공간을 개척하기 위한 이들의 도전과 노력.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건설 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제 바다 아래 세상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왔습니다.